신진호의 마켓뷰입니다. 이번 주 내내 고용지표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가장 중요한 보고서이죠. 고용보고서 9월께 나오는데 이런 시점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이분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컨투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오늘 이번 주는 3일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시장이 변동성이 좀 심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10월이 시작된 지 3일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좀 복잡한 심경으로 이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주제 보면서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거시경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에 대한 스탠스, 이 스탠스를 체크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번 주에 발표되었던 고용지표들이거든요. 이 고용지표와 거시경제를 좀 뚫어낼 수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퀀트를 통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고용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번 주 어제 간밤엔 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고자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바로 그 전날에는 또 ADP 고용 보고서가 또 예상보다 낮아지면서 시장은 또 올랐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저녁에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9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올 텐데 미국의 고용 상황 지금 오락가락 하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사실 지표 하나하나에 따라서 되게 해석이 갈리는데 그렇죠. 사실 이제 고용 상황을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자면 사실 나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나아지고 있다? 네네. 이제 타이트한 거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타이트한 게 나아진다? 네네. 그러니까 고용이 좀 둔화되고 있다? 둔화되고 있고 네. 어쨌든 그럼 임금 상승률에 대한 압박도 지금 하향 압박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건 맞는데 네. 지금 시장은 어찌됐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생각보다 임금 상승률 하향이 계속 지금 추세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약간 놀라는 상황이고 이거에 약간 불을 지핀 게 최근에 나온 이제 주가 랠리가 한번 나타났었기 그렇죠. 때문에 어느 정도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지금 시장이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은 아닌데 어찌됐든 안정되고 있는 상황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가장 주목해야 될 이제 고용 지표는 사실 실업률이라고 봅니다. 실업률. 네, 실업률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거를 좀 실업률 위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결국에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연착륙을 지금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연준의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착륙이 연준의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밝혔고 이게 가능성 있는 결과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럼 연착륙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뭐냐고 하면 이제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연준이 진짜 지난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제 연착륙 사례를 들어보자면 1995년인데 이때 사례를 이제 벤치마킹을 하면은 당시처럼 연준이 실업률이 유의미하게 크게 5%까지 상승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연준의 지금 전망대로라면 내년 중반 실업률은 한 4% 내외에 좀 그치게 됩니다. 근데 연착륙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능하려면 실업률 상승이 기업들의 인력 감소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노동 공급 증가로 인해서 이제 분모가 커지는 방향으로 실업률의 증가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량 해고가 일어나지 않고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서 임금 상승률이 이제 하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좀 유가 랠리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하게 나타났고 그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파업 같은 요구도 되게 이제 임금 인상 요구도 많이 나타나면서 인플레 전망에 대한 이게 좀 뷰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 연초까지만 해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던 게 인플레가 생각보다 둔화 속도가 느릴 것이다였는데 이게 살짝 이제 뷰가 좀 바뀌면서 오히려 이제 침체에 대한 뷰도 좀 커지고 좀 인플레에 대한 이 하락 속도 이제 둔화 그 추세가 좀 보이면서 사실 인플레는 이제 거의 다 이제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라는 뷰가 또 완화했는데 또 지금은 또 살짝 시장의 뷰가 달라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계속 지금 보셔야 돼요. 사실 고용 지표 하나하나로 이제 일일비한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 수요가 좀 완만하게 줄어들면서 노동 공급이 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흐름이 계속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좀 농담조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많이 논하는 게 이제 AI를 통한 이제 생산성 향상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예.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아름다운 시나리오는 이제 그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는 이유가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공급이 워낙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가격, 즉 임금이 공급에 의한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는 이런 그림인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가 약간은 좀 둔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유가의 상승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유가가 지금 뭐 간밤에 그래도 최근에는 뭐 WTI 기준으로는 90달러 수준에서 82달러까지 가파르게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가솔린 가격 이로 인해서 미국의 소비자 심리는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시장 자체가 이렇게 이번 주 일희일비한 이유는 고용이 흔들렸을 때 연준의 긴축은 그래 오케이 그렇지만 이 고용이 흔들린다는 거는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괜찮은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가 지금 고민이에요. 고용은 별로 둔화되지 않았는데 인플레가 급등을 했단 말이죠. 인플레 얘기를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거는 PC 같은 경우에 미국의 그 연준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죠. 8월 지표 같은 경우에는 둔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만 이 하향 기조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지표 하나하나에 다 이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데이터를 가공해서 보는 것 중요한데 혹시 이거 그림이요? 네, 그림 혹시 준비된 차로 나가니까 나가니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고용을 보는 이유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결국 인플레인데 지금 지표상으로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좀 가라앉고 있고 지금 구인 비율 같은 거를 좀 많이 보는데 이게 중요한 게 임금 상승률에 대한 선행 지표로 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구인 비율만 이제 확인해 보시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9개월 선행으로 구인 비율이 이제 임금 상승률을 좀 선행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제 구인 비율이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 어찌 됐든 이게 이제 구인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나온 그 졸지 구인 건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를 그냥 단순히 이제 unemployment 그러니까 실업자 수로 나눠버리는 건데 그럼 1인당 이제 구인하는 건수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한 명당 이제 실업자 한 명당 구인하는 건수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좀 가공을 해서 본다면 이게 아무리 숫자가 이제 졸추가 예를 들어 예상치보다 뭐 상회를 했다 뭐 이렇게 나와도 사실 가공을 해서 보면은 큰 추세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하향 추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잠깐 당연히 튀는 추세는 나타날 수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하향 추세가 일어났고 임금 상승률도 마찬가지로 이 선행하는 지표를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는 지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게 결국 2% 물가 목표잖아요. 사실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금 상승률이 지금 수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고 만약에 연준의 추가 긴축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더 추가적인 임금 상승률 이제 낙폭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에 대한 이제 좀 걱정이 사실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가 같은 부분도 사실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심리에 대한 이제 악영향도 끼치는 거고 플러스를 추가 긴축 이제 우려도 좀 기여를 하는 요인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살짝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한번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그 추세가 계속 지속되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그 추세가 좀 빨리 꺾였어요. 근데 이게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가 지금 사실 네옴시티라는 되게 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결국 이제 자금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제 고유가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결국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산유국들이 이제 생산 쿼터를 좀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좀 발표를 했었죠. 사우디도 이제 감산을 추가로 또 연장하겠다는 계획은 또 밝히지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사우디도 지금 네옴시티라는 관점에서 고유가를 원하지만 또 성장이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고유가가 이제 이렇게 경제 그러니까 세계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가가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것이냐, 100달러 더블 타이 기준으로 100달러 이상으로 뭐 상승을 할 것이냐 한다면 저는 사실 뭐 펀더멘털적으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또 관건은 유가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보여주신 데이터가 뭐 굉장히 이제 시사점이 강한 게 구인 구직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임금 상승률이 후행적으로 하향을 한다. 근데 오늘 밤에 컨센서스를 보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여전히 스티키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약간 여담이지만 파업 이슈가 있거든요. 미국의 이제 전미 자동차 협회라든지 그리고 이제 의료업계,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변수로 넘어가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전미 자동차 협회의 그 시위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마음껏 주장하십시오 이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표를 위한 얘기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얽히고 설켜서 또 임금 상승률로 좀 더 확대될 거고, 그러면 유가의 어떤 변수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구인구직 비율이 여전히 1 이상이라는 거는 일자리 수가 예전에 뭐 2개에서 1반 정도로 줄었지 여전히 나는 일자리를 선택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구인구직 비율이 내려가는 속도보다 임금 상승률의 속도가 더 완만하거나 내지는 아예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도 요즘은 사실 정치적인 요소가 좀 많이 개입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약간 반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연준이 긴축을 멈추는 타이밍까지 왔는데 이게 또 이 메카시 하원 의장도 해임이 되고 11월 중순 되면 또 밀어놨던 그 셧다운 리스크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정치권에서는 약간의 이 표심을 위해서 임금이라든지 어떤 인플레를 유발하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면 처음에 우리가 얘기 들어갔던 고용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장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는 있었죠. 네, 있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네. 성장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기고 뭐 AI에 대한 뭐 붐 때문일 수도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스테이션플레이션 론자들이 다 죽었고 슬슬 죽어갈 쯤에 갑자기 시장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 사실 시장의 변화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이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나이브한 건지 네. 아니면 그 비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나이브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변화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투자 전략, 투자 컨셉,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인데 최근에 시장에서 조금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금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리는 결국 인플레, 뭐 스태그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이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게 이 고밸류에이션, 특히 이제 성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그러면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자동차 같은 거 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기에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최근에는 그런 구분법이 맞냐라는 논쟁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접근할 때는 결국 그래도 금리가 좀 낮아지게 되면 성장주, 그래도 높은 수준이게 되면 그래도 가치주 이런 식으로 구분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는 사실 접근하는 시대인데 약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네네네. 예를 들어 국내 같은 경우는 가치주가 아무래도 성장주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한 경향을 보이거든요. 반면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소위 말하는 성장주가 사실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치주를 압도한 상황입니다. 연초 대비로 하면 이렇게 보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이제 성장주가 듀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이제 긴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단순한 뭐 성장주, 가치주 구분만을 이제 따지시기보다는 이런 듀레이션 관점에서 따지거나 그리고 보통 성장주나 뭐 가치주를 구성을 할 때 그 종목을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기관에서 그걸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종목을 뭐 클러스터에서 모으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조심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쏠림이 훨씬 심했기 때문에 네.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구분이 좀 명확하진 않을 수 있긴 합니다. 여기도 한번 이미지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요. 예. 제가 국내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최근 기준으로는 금리가 좀 많이 오르면서 가치주가 아웃퍼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 위를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왼쪽 가장자리에 예. 있는 그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스프레드를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올라가면은 이제 성장주가 아웃퍼폼한 거고 네. 내려가면 이제 가치주가 아웃퍼폼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가치주가 지금 상당히 아웃퍼폼한 상황이죠. 어쨌든 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좀 급격하게 상승한 영향도 있고 이제 2달간 이제 가치주가 좀 아웃퍼폼한 상황인데 그게 저기 잘 보시면 아래에 빨간색 선이 있잖아요. 네. 그 빨간색 선을 지나면 사실상 이제 가치주가 되돌림, 그러니까 아웃퍼폼했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그 선 위로 이제 상회를 할 것이다. 성장주가 이제 좀 네. 힘을 쓰기 시작한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테크니컬한 접근법이죠.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네. 보면은 사실 이제는 이제 가치주가 더 이제 좋을 것이냐 하면은 사실상 테크니컬적으로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치주에 조금 더 비중을 둘 것이냐 하면은 살짝 이제 이런 관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네. 그리고 네. 네. 그 말은 이제 최근에 좀 힘들었었던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최근에 우리 시장이 가장 힘들었던 게 2차 전지 같은 성장주였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성장주가 어쩌면 힘을 쓸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그런 타이밍도 됐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다 필요 없고 이제 실적 시즌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 뭐 가치주와 성장주의 논리에서 그동안에 조금 저평가받았던 가치주가 힘을 쓰긴 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반영이 됐고 성장주 내에서도 이제는 조금 힘을 쓸 수 있는 기업들을 선발을 해야 될 텐데 그 안에서의 기준은 결국은 실적 호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결국 지금 혼돈스러운 매크로 상황에서 이 상황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실적 모멘텀이고 이 실적 모멘텀이 좀 가시적으로 내지는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은 뭐 금리 이제 더 이상 이보다 더 오를 것이냐 이제 가치 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큰 기준이 이제 금리인데 그렇죠. 지금 더 오를 것이냐도 사실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치 성장 같은 기준으로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이제 실적을 조금 바라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섹터는 일단 실적 모멘텀이 나타난 섹터는 일단 자동차고 에너지, 은행, 증권 이렇게 좀 금융업종 위주로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상승을 한 이제 그게 있고요. 네. 화학, 반도체, IT 가전, 그 IT 하드웨어 이런 좀 업종들은 좀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락한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시장에서도 많이 바라보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증가가 좀 많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반도체 업종 내에서 보시면요. 최근에는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네, 반도체 업종 내에서 네네 그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 반등 기대감이 좀 상대적으로 낮아진 모습이고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적자폭 축소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분기 실적 이제 기대감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 3분기 기준으로 개별 서프라이즈 예상 종목을 제가 좀 산출을 해봤는데 네. 이게 산출되는 방식은 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컨센서스를 계산하는데 최근에 잘 맞춘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를 조금 더 가중치를 더 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종합적인 컨센서스 대비해서 네. 더 잘 맞춘 애널리스트들의 조금 가중치를 둬서 네. 그 가중치를 반영한 컨센서스가 그러면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가 실질적으로 더 잘 나타날 수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더 잘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서프라이즈 종목들을 좀 추려본 건데요. 예. 여기 보시면 리스트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예, 네, 뭐 잘 안 보이지만 네.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쯤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서프라이즈 측면에서는 실적 측면에서 훨씬 더 지금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표가 재밌네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애널리스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잘 맞춘 애널리스트의 네. EPS 추정에 조금 더 가중치를 줬다. 네. 제가 쭉 보니까 제약 업종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화학 업종 내에서도 퓨어 케미칼, 순수화학 쪽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다가 이제 유틸리티라든지 금융 그리고 약간의 어떤 그 리오프닝 관련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좀 소외되었던 업종들인데 맞아요. 소외된 업종 내에서도 잘 맞추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상향을 조정한 기업들이다라고 하면서 흥미로운 아이디어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셔도 왜냐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고용지표부터 인플레이션 얘기까지 그리고 스타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까지 넘어왔다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저녁에 또 고용 발표도 있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나올 텐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네.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국내 가치주랑 미국 가치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뭐 지금 시점에서 뭐 미국 가치주를 위주로 뭐 더 들어가 보겠다 하면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오히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오히려 안정되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네. 오히려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빅테크가 더 큰 상승폭을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접근하실 때는 쏠림이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났던 이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접근법은 조금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 네. 지금 그러면 글로벌로 보자면 지금 글로벌 실적이 다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미국 이익 개선과 이제 중국 이익 부진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갈린 상황이라 사실 미국은 에너지 금융 섹터 이런 차별적인 이익 상향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미국 이제 그 중에서도 미국의 IT 그리고 경기 소비재 섹터가 좀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IT나 경기 소비재 둘 다 지금 실적은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번 이머징 전반적으로는 좀 실적이 부진한 상황인 것 같고 특히나 에너지나 이제 소재 등 위주로 좀 상향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머징에 대한 판단을 하실 때 좀 기준점으로 이제 삼으실 수 있는 게 엔달러 같은 거 이제 지표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엔달러 150엔대 정도가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150엔대가 붕괴됐을 때가 일본 경제 이제 버블 붕괴 당시에 90년대 여름이었는데요. 결국에 일본 정부가 이제 환율 시장에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결국 이제 국채 매각 압력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이제 미국 이외 지역 자산 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달러에는 결국에는 조금 더 상방 압력이 작용하겠죠. 결국에는 이제 엔달러가 150엔대를 지켜낼수록 아시아 증시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래서 엔에 대한 이제 내재 변동성도 참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으로는 150엔대를 지켜내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관점에서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나을 것으로 보이고요. 가치주로 접근하실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테크니컬한 관점에서 지금 가치주에 오히려 되돌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뭐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그 아까 잘 맞춘 애널리스트들의 기업 왜 제가 그 개인적으로 탁 와닿냐면은 이 금리 인상의 사이클 막바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주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2021년 후반에도 미국은 계속 갔는데 한국은 못 갔어요. 그래서 미국 간다고 우리나라 간다 이런 시각을 버려야 되는 게 지금 사이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똘똘한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소외되어 있는데 잘 맞춘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올리고 있는 기업들, 아까 리스트업을 했던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눈여겨볼 만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또 3일 연휴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은 성투하는 그런 기분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민 유진투자증권 퀀트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